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차 산림 측량학 및 GI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이번 학기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 캠퍼스에 공지를 올려놨으니까 저희 산림 측량학 및 GIS 과목 공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측량의 실제에서 오늘은 고저 측량 갈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평판 측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고저 측량 혹은 수준 측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키 친구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서 나보다 큰가 작은가 바로 그게 고저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장비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방법들, 이론 이런 과정들을 이번 주부터 진행합니다. 자, 먼저 이제 수준 측량, 고저 측량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용어가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교재로 사용하는 산림 측량학에서는 이제 고저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부분의 측량학 교재들에서는 또 수준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국토지리원 같은 경우에도 예, 수준점, 수준 측량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수준 측량, 고정 측량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벨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레벨 측량 또는 수준 측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하는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면에서 우리가 높이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점들의 고저 차이를 관측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 지하, 수중 어느 곳에서도 행해질 수 있고요. 측정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고저 측량은 수준 측량이고요. 수준 측량은 또 레벨 측량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이제 지상에서의 고저 측량이 될 텐데요. 그럼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등산이나 이런 거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표지석이 서 있고요. 거기에 높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값을 보면 거기에 어떤 데는 이제 해발 몇 미터, 어떤 데는 몇 미터 그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도 우리는 해발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해발이 뭐야? 그 해발입니다. 평균 해수면으로 이루어지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측량 시에는 우리가 이제 중력 측량뿐만 아니라 지구의 곡률 및 공기의 굴절 오차 등에 대해서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높이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바닷가 같은 데서 뭐 저희 초등학교 시절일 것 같은데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바다에서 배가 점점 멀어지면 점점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마스트만 보이고 나중에 사라져요. 높이를 측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구가 휘어져 구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구 공률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스트 끝을 보셨는데요. 점점 가라앉기 직전에 마스트 끝이 보일 겁니다. 배 이제 제일 높은 부분이 남아 있는 걸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일 높은 곳을 수평으로 본다 그러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력에 의해서 빛이 약간 휘어져요. 예, 이게 이제 굴절 오차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휘어져서 커브로 휘어지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오차까지도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측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단거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긴 거리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긴 거리라는 것은
한 10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리를 아마 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배율 스코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4배율이다 보니까 네, 한 40m, 60m 정도 되면 표척 읽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고저측량용 기구 및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간이 고저측량용 기구 중에서 우리 추선준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말이 추선준기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추를 달아서요. 그 선으로 수직을 네,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럼 레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의 방향에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네, 삼각대 A형 이제 삼각대죠. 삼각대에다가 추를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추를 달아놨는데요. 네, 추의 방향에 직각인 이 부분이 직각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될 겁니다. 직각인 평면을 구해서 수평선을 얻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목재 등으로 다양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고요. 주로 간략 측량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 고대의 이제 과거 시대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를 달아서 네, 수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그림처럼 이런 이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막대기 같은 걸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 정가운데는 어떻게 찾느냐? 아, 이 두 다리를 먼저 뭐 같은 길이의 나무를 쓴다면 가장 좋겠죠. 이제 세우게 되고요. 기울어진 평면이라고 그래도 한쪽으로 아마 추가 기울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하고요. 다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막대를 뒤집어서 원위치에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180도 회전하는 셈이라고 치면 되죠. 그러면 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추가 기울게 될 거고요. 그럼 그 기울어진 사이에 정 가운데를 나눌 수 있겠죠.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이후에 그 실을 반을 접어서 표시를 하면 정중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지점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그 수평이 정확하게 추가 그 수평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게 만들면 딱 맞추면 높이를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온 건 이제 반사중기입니다. 반사중기라는 게 나왔는데요. 리플렉팅 레벨이라고 해서 초기에 나왔던 그 뭐라 그럴까 핸드레벨 비슷한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위에 이렇게 위쪽에 기포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펴다보고 수평을 맞추고 다시 들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능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비가 있고요. 이 안에 반사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추를 이 가운데 있는 기포가 가운데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준할 때 접안 쪽에서 이제 시준을 할 때 반사돼서 보여요. 그러면 전체가 다 앞은 어떻게 봐? 안에 앞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형태입니다. 한쪽 안에 이제 유리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반은 투명하고요. 반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오른쪽은 이 기포가 반사돼서 보이고요. 왼쪽은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쭉 가로로 이어진 선이 있습니다. 철핀이나 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포를 맞추면 수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으로 바라봐서 우리가 수평을 잡는 이런 장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면중기입니다. 아까 그 반사중기랑 거의 같은 원리로 사용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수중기라고 그래서 면자는 빼고 수중기라고 워터레벨이라고 그러면 아마 쉽게 보실 거예요. 왼쪽 그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아래 있는 스테빌라이저 같은 이런 장비들 아마
흔하게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기포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물이 들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 있죠. 그래서 눈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눈금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눈금의 정중앙에 기포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평을 맞추는 장비들이 될 것 같아요. 수직도 되고 수평도 되고 하죠.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요즘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마 뭐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쓰신든지 뭐 앱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수평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현장에 있는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수평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반지 같아 보이죠? 절대 반지 같습니다. 절대 반지 아닙니다. 네, 절대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이라든가 관 같은 데다 이렇게 클립 형태로 꽂아서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핸드레벨입니다. 이제 장비가 조금 더 좋아지죠. 그래서 경사를 읽을 수 있도록 반원형의 눈금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또는 사각형의 금속관 위에 분도호라고 했는데 반원형 눈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포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기포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안에 반사경이 있어서 네, 이 핸드레벨을 들고 시준을 하면서 안에서 수평을 잡은 다음에 네, 자, 제가 이제 시준한 상태에서 오른쪽 눈금으로 이제 그 레벨 이 스위치를 돌려서 손잡이를 돌려서 네, 수평을 맞춰주고 나중에 이제 여기 눈금을 읽어내면 경사값을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 있죠. 금속관 속에는 시준선과 45도 각도로 반사경이 장착되어 있고요. 왼쪽 절반은 투명하고 오른쪽 절반은 거울로 제작되어 있고 중앙을 지나는 가로줄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도 있고요. 네, 사각형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각형 제품들은 망원이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원형 제품들은 망원경에다가 이렇게 기포관을 설치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이제 핸드레벨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깨끗하게 찍어 봤는데요. 자, 반원형 눈금자가 달려 있죠. 그래서 버니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10분의 1mm, 뭐 100분의 1mm까지 정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각도로 나오니까 초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됩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기포관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네, 수평을 맞춰주는 형태가 됩니다. 시준을 한 이후에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자, 입구 쪽인데요. 네, 화면이 흐려서 저는 처음에 작업할 때는 핀이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핀이 있긴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을 관통하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평을 확인할 수, 물체도 시준하고요. 높이도 시준하고, 네, 반원, 이쪽 반쪽의 거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평을 맞춰서 결국은 경사 각도를 읽어내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이 장비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오차도 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적당히, 야, 몇 도야? 그냥 계략 한 40도 되네요. 뭐, 아,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거를 해야겠군.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정밀 측량할 때 결과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간략하게 현장의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고요. 장비들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장비부터는 이제 정밀 고저 측량용 기구입니다. 수준 측량을 위한 정밀한 장비들이 될 거예요. 자, 초창기에 나왔던 Y레벨입니다. Y형으로 만들어진 Y형이 뭐야? 그러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Y자형으로 생긴 받침대 두 개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망원 렌즈를 얹는 거죠. 예, 클립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망원경 아래쪽에 평행하게 이제 기포관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Y레벨의 클립을 풀어서 우리가 이 망원경을 회전하거나, 그러니까 회전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뒤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번엔 이렇게 회전하는 거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장점으로는 기계 조정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조작이 빠른 편입니다. 단점은 기계 조작부가 굉장히 많죠. 네. 여기 수평 조절하는 나사는 이제 4개짜리였네요. 수평 조절 나사도 있고 여기도 조절 나사, 고정 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합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장비입니다. 뭐 그래도 초기에 굉장히 정밀한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나오는 장비는 이제 덤피 레벨입니다. 1848년에 그라바트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요. 망원경이 2개의 받침대에 수평관에 고정되어 분리 회전이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진 보시면 딱 아까랑 달라졌죠. 이 부분이 앞에 그림하고 그죠? 앞에 거는 클립으로 돼 있어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이제 망원경 안에서 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렌즈가 이제 배열이 제대로 안 돼, 이제 초창기 배열 형태로 돼서 상이 거꾸로 보이고요. 같은 배율의 Y 레벨보다는 길이가 짧습니다. 장점은 구조가 단단하고 정밀도가 높습니다. 뭐 우리가 나사로 조이거나 풀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한 이제 뭐 흔들릴 게 별로 없는 거죠. 단점은 기계 조정이 어렵고 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자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뒤집어져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콤바인드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Y 레벨과 덤피 레벨의 장점을 절충한 레벨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형 레벨이라고도 하는데요. Y 레벨과 비슷한 구조지만 받침대가 이제 Y형이 아니고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망원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단 기포관이 양면 기포관으로 되어 있고요. 망원경이 받침대의 고리 속에서 180도 회전할 수 있어 Y 레벨에서 망원경을 앞뒤로 바꿔놓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앞에서 이제 Y 레벨하고 덤피 레벨 설명할 때 고정부가 이제 이렇게 Y자 고정부가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고정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요. Y 레벨은 이거를 풀었다 이제 잠갔다 할 수 있는 거였고요. 덤피 레벨은 이걸 완전히 이제 고정시켜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망원경을 뺄 수는 없지만 돌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집어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진을 제가 이거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틸팅 레벨입니다. 틸팅 레벨은 Y 레벨과 덤핑 레벨의 수평 장치를 개선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수평계가 있고요. 수평을 조작하는 이제 미동 나사부가 있고요. 거기에 또 망원경의 수평을 다시 조절할 수 있는 틸팅 스크류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죠? 네, 뒤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망원경 및 이에 부속되는 기포관을 수직축에 관계없이 기울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한 수직축을 움직이지 않고 기포를 중앙에 가게 해서 수평인 시준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밀 측량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조작이 간편해서 보통의 고저 측량에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틸팅 레벨들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희 실험실 오시면 아주 구형의 틸팅 레벨 하나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오토 레벨입니다. 정밀 기포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대형의 기포관이 있고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있고 기포가 있어서 눈금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맞춘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원형 기포관밖에 없습니다. 원형 기포관도 굉장히 정밀한 것도 아니고요. 가운데 점 하나 이렇게 빨간 선으로 다 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 원 안에다가 기포를 집어넣게 이 수평 나사를 돌려서 조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안에서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 장치가 바로 컴펜세이터 디바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프리즘을 추에다 달아놨어요. 실에다가. 그래서 진자 운동을 이용해서 자동 수평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준선이 일정하게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단점은 주위의 작은 진동에도 민감합니다. 왜?
추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살짝 사각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뒤에서 볼까요? 바로 컴펜세이터 디바이스입니다. 프리즘이나 반사거울, 진동자 프리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이 이렇게 반사거울이나 반사거울, 그다음에 프리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 가운데 매달려 있는 이 추가 이제 프리즘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항상 수평으로 우리가 물체를 시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자세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형태 오른쪽 그림처럼 바뀝니다. 자, 수평일 때는 프리즘이 가운데 있죠. 반사 프리즘이. 그러다 보니까 직선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이렇게 딱 반사가 되고요. 기울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약간 왜곡이 생기는데 반사가 돼서 다시 우리 눈으로 수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단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큰 원 안에 작은 원, 빨간색 원이 있고요. 나중에 보시면 요 안에 정중앙에 원래 기포가 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원 안에만 들어오면 기포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이 이 과정이 이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디지털 레벨입니다. 컴퓨터 영상 분석 장치에 의해서 표적의 눈금을 읽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시준 이제 접안 렌즈를 통해서 물체만 시준을 하면 돼요. 정확하게 방향을 자동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 버전들은 방향도 자동으로 찾는 제품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일단 눈으로 시준을 해주면요. 여기에 바코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척에. 이런 숫자 형태가 아니라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코드 패턴의 눈금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높이가 표시가 됩니다. 네, 상당히 좋죠?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정밀하게 이제 그 공사 수준 높이 값을 맞춰야 되는 정밀한 공사들을 진행할 때라든가 뭐 요즘은 이제 이것도 안 쓰고 거의 이제 토탈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GPS 장비들을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장비들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척, 스태프 표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표척, 함척, 수준척, 우리가 레벨링 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죠.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뽑았다 집어넣었다 할 수 있을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눈금도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저 측량시 레벨의 수평 시준선과 측정 간의 수직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독 스태프나 겨냥표 스태프, 타겟 스태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적 스태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자독 스태프가 눈금이 표시된 신축식 차입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형태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겨냥표 스태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진을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스타프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속물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선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시준하시는 기계에서 레벨을 쳐다보면서 이제 시준하시는 분이 관측자가 망원경으로 스태프를 시준하면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신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스태프가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서 좌우 표시를 할 테고요. 신호를 보내고 이제 수직이 맞으면 그때 이제 눈금에 맞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렌즈 안에서 보다 보면 시준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십자선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요 선에 일치하도록 바로 요 선에 일치하도록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올려 내려 조금 더 이래서 딱 맞았을 때 그거 눈금을 누가 읽습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스태프 같은 경우라면 관측자가 이 눈금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는 스태프를 들고 있는 표척수가 그 값을 읽어서 불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읽는 방법이 있는 게 이제 겨냥표 스태프, 뭐 타겟 로드, 타겟 스타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스태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요. 표척은 연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레벨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앞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요. 뒤로 기울어도 안 되고요. 또 앞에서 봤을 때 예, 왼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줘야지만 정확한 높이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표척의 최소 눈금을 독치하게 됩니다. 표척의 최소 눈금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5mm 간격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간격들을 확인을 해서 읽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표척의 밑바닥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항상 바닥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이죠. 이 바닥 부분을 잘 닦아야. 왜? 여기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이가 우리가 재는 높이가 거꾸로 높아집니다. 표고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겹이음 표척의 경우 겹이음에서 오는 오차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5단으로 뽑을 수 있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단을 제대로 안 완전히 딸깍할 때까지 안 뽑거나 너무 뽑았거나 덜 뽑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오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높이를 읽어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의 치마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물렁물렁 그러니까 뭐 습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단하지 않은 집안이라서 제가 이렇게 밟거나 누를 때마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이제 표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판으로 된 판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표척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측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이 될 것 같아요. 고저 측량, 수준 측량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초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런 이제 용어들도 있고요. 새로운 용어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평인 면에서 직각으로 세운 선을 우리가 이제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직선 또는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측량에서는 임의의 한 지점에서 지구 중심을 연결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연직선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혹시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러면 과일이 있으면 한번 이 수시계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자, 수직선을 꽂습니다. 과일의 중심을 통과하는. 또 하나 더 꽂아볼까요? 이렇게도 꽂고요. 이렇게도 꽂고요. 평행합니까? 평행하지 않죠. 평면에서 원래대로라면 수직선은 한 평면에서 수직선을 걷을 때는 평행해야 됩니다. 그죠? 평행해야 돼요. 근데 평행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곡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곡률로 인해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점에서의 수직선과는 평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면 측량, 우리 이제 대지 측량, 소지 측량 배웠었잖아요. 평면 측량이라고 평면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될 때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는 평행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이제 수준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평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점들이 중력 방향의 직각으로 이루어진 곡면을 중력 방향의 직각. 그럼 이제 아까 수직선을 지구 중심을 향해서 꽂았던 수직선을 쭉 연결을 하는 면이 되겠죠. 직각으로 이루어진 곡면이 되겠습니다. 정지된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해서 얻은 곡면으로 연직 방향의 수직인 곡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준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이해가 되는데요. 수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0인 지오이드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높이도 0이겠죠. 작은 범위의 측량에서는 평면으로 가정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평선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맞닿아 보이는 선을 우리가 이제 수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 길게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진 선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보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설명 다시 나오는데요. 지구를 둘러싼 수평면을 지구의 중심을 포함하는 대원의 평면으로 자를 때 수평면과의 교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면과 일치하거나 평행합니다. 수평선 상의 모든 점들은 중력 방향과 직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평면으로 갈게요. 연직선에 수직하고, 연직선은 아까 얘기했던 수직선하고 같은 내용이죠. 연직선에 수직하고 지구상 임의의 한 점에 접하는 평면을 우리가 지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중거리 이내에서는 수평면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평선인데요.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보이는 선이겠죠. 뭐 수평선하고 반대죠. 자, 임의의 지상점에서 연직선이 직교하며 하는 평면이 천구와 서로 접하여 이루는 대원을 우리가 이제 지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기준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고저, 뭐 수준 측량 시 측점의 절대 높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수준면이 이제 우리가 기준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텀이란 용어도 쓰고요. 그 성과는 0m입니다. 바로 그 면이 0으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이 0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을 단연간 관측해서 평균한 평균 해수면을 기준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다가 우리가 이제 높이를 0을 표시해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인천 인하대 교정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준 원점을. 성과가 26.6871m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국의 높이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L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MSL을 쓰는데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이제 0으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각 나라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들도 있을 테고요. 그죠? 네, 육지가 너무 넓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기준면은 우리는 평균 해수면을 쓰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PS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도 GPS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써보시면 알겠지만 산 꼭대기에 가서 뭐 지리산이든지 어디 산 정상에 가면 산 정상 표지석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해발 몇 미터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GPS에 나오는 높이랑 다릅니다. 뭐 작게는 몇 미터에서 많게는 몇십 미터까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기준면이 달라서 그래요. 네. GP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면은 WGS84를 사용을 합니다. WGS 84 역시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건 아무리 해도 안 늘어요. 자, WGS84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WGS84가 지구의 타원체, 지구를 대표하는 타원체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면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높이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해수면 높이랑은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0m가 해외에서 0m는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론 같은 것들을 띄울 때도 조심해야겠죠. 자, 만약에 우린 수치 지형도나 이런 지형도상에 등고선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음 지도나 이런 곳에서도 등고선 이제 그려진 거 확인하시고 이제 고도가 표시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도들이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 정상이 200m라고 합시다. 여기가 200m예요. 드론을 날릴 건데요. 산 정상에 부딪히면 안 되겠죠. 밑에서 드론을 띄울 건데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200m보다는 여유가 있게 올려야 되는데요.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죠? 나무들이 서 있어요. 나무가 몇 미터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30m 정도, 이게 여유를 두고 한 2, 30m 정도 플러스를 해줍니다. 230m 정도면 될까요? 그런데, 드론한테 230m만 올라가, 여기서부터 230m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230m로 올라갈 텐데요.
이 표면에서의 기준입니다. WGS 84의 기준에서부터 84m, 230m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게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유고를 둬서 날리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표고입니다. 표고는 기준면으로부터 공간상의 임의 지점까지 연직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으로 거리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기준면을 기준으로 한 임의점의 수직 위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기준면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준 원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교정에 우리 1963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지금은 근대문화재인가요? 뭐 그걸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 유리 안쪽에 이제 수준 원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26.6871m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대부분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구 중심과 연결된 연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표고를 측정을 할 때 기준면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부터의 지면까지의 표고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B도 마찬가지죠. 기준으로 표고를 측정을 연직합니다. 그럼 두 개의 A-B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 A와 B의 표고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점을 쭉 연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수평면이 되는 거고요. 네, B점을 연장했을 때 수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평면 간의 차이가 바로 이제 A와 B의 표고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수준점입니다. 수직 위치 결정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천에만 있으면 인하대 교정 안에 있는 이제 그 수준점을 기준으로 이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청주, 부산 이런 데서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인천에서부터 매번 가져와야 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 위치의 결정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고를 관측해서 표시를 해둔 점을 우리가 이제 수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 원점으로부터 국토 전역에 수준점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점으로부터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등 수준점, 2등 수준점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등 수준점 같은 경우는 국도 또는 주요 지방도를 따라서 1급 이상의 레벨과 표척,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기준에 맞는 1등 수준점 측량에 맞는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측량을 하고요. 영구 표식으로 설치한 수준점입니다. 그래서 0.1mm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 2km 간격에 1등 수준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 도화 지점 등에 설치가 됩니다. 자, 2등 수준점은요. 1등 수준점으로 구성되는 1등 수준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국도 또는 지방도를 따라서 2급 이상의 레벨과 표척을 사용해서 측량하고 영구 표식으로 설치된 수준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2km 간격으로 설치가 되고요. 2등 수준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나 도화 지점 등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수준점을 연결한 망이 이제 수준 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준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노선을 수준 노선. 근데 1등 수준 노선과 2등 수준 노선이 달라지겠죠. 그죠? 1등 수준점을 출발점 및 도착점으로 하고 다각형을 형성하는,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1등 수준 노선이고요. 2등 수준 노선은 1등 수준점 또는 이미 설치된 2등 수준점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등 수준환의 길이는 400km, 2등 수준환의 길이는 200km 이내를 원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수준환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수준 노선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다각형 또는 원으로 폐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수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 수준점은요, 이런 수준점들에서부터 이제 매번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물론 아까 이제 이야기해서 전국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공사 현장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번 수준 측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땐 거의 수준점 수준으로 정밀하게 관측을 수행해서 현장 주변이나 현장 내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임시 설치 수준점을 우리가 임시 수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수준망 한번 살펴보면요. 전국이 이렇게 수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원점 높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설치 수량은 한 7,300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대요. 이거는 2020년도 국토지리정보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1등 수준점은 1141점, 2등 수준점은 6155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죠. 인천 앞바다에서 평균 해수면을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준 원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26.6871m. 여기서부터 전국으로 이렇게 수준망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7개의 수준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시면 요런 왼쪽 위에 사진 같은 것들을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지금 사각형 대리석 안내 표시된 기준이 높이가 될 거고요. 이 수준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높이나 이런 좌표 같은 게 써 있기도 하고요. 안 써 있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요 지금 번호 넘버를 검색을 하시면 요 수준망에 대한 성과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Y 좌표가 어디고 높이가 얼마인지 정확한 높이가 얼마인지를 표시가 되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측량, 수준 측량하는데 이제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장비를 이용해서 측량하는데 후시, 전시, 뭐 중간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사이트인데 BS, 뭐 B.S. 이렇게 표시도 해요.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후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높이 값을 알고 있는 기지점에 세운 표척을 시준하는 것을 우리가 후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이 값을 아는 아까 수준점 같은 데다 표척을 세우고요. 장비로 시준을 합니다. 이렇게 시준하는 행위를 뒤를 바라보니까 후시입니다. 기준점을 바라본다 그래서 후시 성과는 수준 측량의 정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정밀한 관측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지점에 우리가 높이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 지방고가 여기 이제 지방고 높이가 지방고겠죠. 거기에 후시값을 더하면 기계고가 만들어줍니다. 이 기계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기계의 높이는 어디서부터? 기준면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후시를 플러스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사이트 후시는 전시는 우리가 FS, 포사이트라 그래서 FS, F.S. 이렇게 뭐 활용을 해요. 표고를 구하려는 미지점에 세운 표척을 시준하는 행위입니다. 후시로부터 전시의 성과를 빼면 미지점의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사면에서 기계를 놓고요. 앞과 뒤를 읽죠. 그래서 자 기계로 뒤를 시준을 쭉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이죠.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도 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 마이너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 후시에서 읽은 값 마이너스 전시 값을 하면 요만큼이니까 표고 차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유가 요건 마이너스 그다음에 후시는 플러스고 그래서 후시 마이너스 BS 마이너스 FS를 한다는 얘기로 BS는 플러스인 거고요. FS는 마이너스다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계보다 높은 쉽게 얘기해서 경사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급해서 기계를 세웠는데 표척이 여기 있어요.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기계를 기울여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수평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높은 위치에 표척을 설치 시 시준이 불가능하지만 교량의 아랫부분이나 터널 천장의 높이를 측정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서 수준 표척을 거꾸로 매달아서 시준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FS가 플러스고요. BS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지방고입니다. 지방고, G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준면으로부터 지표상 한 점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를 이은 선, 그죠? 예, 에서부터의 현재까지의 높이, 여기까지. 예, 요게 바로 지방고가 되겠죠. 그래서 미지점의 지방고는 기지점의 지방고의 후시와 전시의 차이를 더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점의 지방고는 기지점의 지방고 플러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점으로부터 모르는 점의 지방고, 땅의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표고차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고입니다. I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준면, 지표면으로부터 기계의 망원경 시준선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안에 보면 시준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기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점 아니면 전환점, 뭐 터닝 포인트라고 쓰고 TP라고 표시를 합니다. 전후의 측량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시와 후시를 같이 취하는 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계가 한 자리에 서서요. 측량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맨 처음에 뒤에를 우리가 높이값을 알고 있는 점을 보면 이게 뭐예요? 후시죠, 후시. BS.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 이제 보는 것들, 측량을 계속 진행하는 것들은 전시, FS, 혹은 밑에 나오는 IP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측량을 해서 더 이상 안 보여요. 이 지금 스타프를 하나 여기 이제 마지막 세운 스타프가 딱 있는데 여기까지 봤는데 더는 안 보여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기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옮겨야겠죠. 기계를 다시 옮겨서 설치를 하고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다시 이 측량점을 마지막 측량점을 한번 보게 되죠. 이 포인트가 바로 TP가 되고요. 네, 이 점이 바로 TP가 되고요. 네, 여기서 보는 건 뭐가 됩니까? 다시 BS가 됩니다. 호시. 그 다음에 다시 전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차가 발생할 때 다른 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환점은.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없는 단단한 지점을 선정하고요. 주의 깊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수준 측량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 항상 이기점이 됩니다. 기계를 옮기기 직전에 마지막에 설치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점을 이기점으로 합니다. 왜? 우리가 측량 끝나서 이제 짐 싸서 집에 오는데요. 다음번에 만약에 측량을 연결해서 해야 된다면 다시 거기를 그 지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기점이 됩니다. 계산 결과의 검산에도 필요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를 전시로 마무리를 하면 안 돼요. 야장 쓰실 때 나중에 이제 야장 쓰는 법도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야장 쓸 때 반드시 TP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측량이 연속될 경우 마지막 지점이 이기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간점입니다. 가장 처음에 봤던 BS랑 가장 마지막에 봤던 TP 빼고 나머지는 다 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IP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지방고만을 알기 위해서 전시만 관측하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BS나 TP 같은 경우는 오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자, 지금 기준을 BS 지방고를 알고 있는 BS 말고 나머지 중간점들은 읽어도 이 마지막 BS에서 오차를 보정을 하거든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TP 같은 경우는 아까 이기점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죠. 다시 기계를 옮겨서 그걸 후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차에 영향을 줍니다. 나머지 이 IP는 별로 주지 않습니다. 자, 중간점에 관측된 값은 중간시, 우리가 IS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건 전시 값에다가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 그리느라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자, 지형이 있고요. 이 지형에 이제 지반고 최초에 이제 알고 있는 A점에서부터 우리가 B점까지 측량을 진행을 할 건데요. 측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A에서 B까지. 그죠? 1, 2, 3,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설치를 했죠. 기계를 설치하면 지방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최초의 A점은 이제 기지점입니다. 알고 있는 이제 기지점이 될 테고요. 지방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해수면에서부터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지점에 이제 가장 먼저 기지점에 설치된 값을 제일 처음에 표적값을 읽으면 여기가 될 텐데요. 표적값을 읽으면 이 부분이 후시가 됩니다. 다음에 기계를 돌려서 이번에는 중간점을 바라보게 되죠. 중간값을 한번 읽습니다. 중간값을 읽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전시에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또 한 번 더 봅니다. 또 이기점인데 이제 여기까지 보고 기계를 옮길 거예요. 그래서 전시에다 표시를 하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기계를 이제 옮길 텐데 여기 기계 옮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장에 보시면 전시에 TP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다가 제가 전시값을 쓰고 그다음에 옮기면 이기점 값을 다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시를 다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다시 후시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 또 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몇 번을 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5번을 바라봐야지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형태들. 그래서 마지막에 B점의 지방고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고, 아까 얘기했죠? 네. A점에 바라봤을 때, 표척을 세우고 바라봤을 때, 네. 이 표척의 눈금 플러스, 네. 지방고. 지방고를 해주면, 바로, 네. 기계고가 됩니다. 그래서 기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점의 지방고랑 후시를 더해주면 기계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고를 어떻게 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밖에 표시돼서 줄자로 이렇게 재기도 해요. 네, 그렇게 재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지점 위에다가 경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후시, 기지점의 지방고 플러스 후시를 통해서 기계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H 지방고 I의 값입니다. 여기서 뭐 지방고 B의 값이나 아니면 중간에 이 값 같은 경우가 될 텐데요. 기계고 마이너스 전시를 해줍니다. 미지점의 지방고는 기계고 마이너스 전시값을 해주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처럼 되는 거죠. GHI 값을 구하고 싶으면요. I 지점에서의 지방고를 구하고 싶으면 그 이전 측점의 지방고에서 이게 이기점이나 BS 값 지점이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방고 플러스 후시 마이너스 전시를 한 값을 더해주면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의 분류 체계인데요.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대략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교재마다 굉장히 다른데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고저 측량은 수준 측량, 고저, 수준은 같은 용어다. 그다음에 교호, 교차 같은 의미다.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호, 교차 같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또 뭐 교호, 교차, 상호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용해서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 먼저 볼게요.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직접 수준 측량, 간접, 교차, 계략 수준 측량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직접 수준 측량은 정밀 수준 측량, 간략 수준 측량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간접은 삼각 수준 측량, 스타디아 수준 측량, 기압 수준 측량, 항공사진 측량 형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직접과 간접을 구분할까요? 장비를 가지고 제 눈으로 직접 보면 직접. 그럼 직접 보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한다 그러면 간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수준 측량용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간접, 수준 측량용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하면 직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측량의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목적에 의하면 고저차 수준 측량, 고저를 보는 건데 이제 고저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단 수준 측량, 횡단 수준 측량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되고요.
측량법에 의한 분류로는 기본 수준 측량, 그다음에 공공 수준 측량으로 나눠집니다. 기본 수준 측량은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수준 측량이 있고요. 공공 수준 측량은 2급, 3급, 보조, 간이 수준 측량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계에 의한 분류도 있는데 교재에 있는 거라서 정리를 해봤어요. 약식 고저 측량, 정밀 고저 측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 중에서 직접 고저 측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저 측량 기구인 레벨을 이용해서 직접 두 점에 세운 표적의 눈금을 시준하고 고저차를 위해 구해서 수직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 직접 고저 측량이 될 텐데요. 정밀 고저 측량과 간략 고저 측량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정밀한 장비를 이용해서 합니다. 정밀 레벨이나 마이크로스코프를 부착한 레벨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실시하는 수준 측량이 되겠고요. 간략 고저 측량은 워터 레벨, 핸드 레벨, 플럼 레벨, 리플렉팅 레벨 같은 간단한 레벨, 앞에서 장비 설명드릴 때 잠깐 봤죠, 사진으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밀을 요하지 않는 두 점 간의 고저차를 구하는 측량이 간략 고저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간접 고저 측량입니다. 간접 고저 측량은 레벨 이외의 기구로 높이가 아닌 다른 요소를 관측해서 수학식에 의해서 표고를 결정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높이를 구하고 싶거나 산악지형이나 시설물의 높이 등 직접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되는 방법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 수준 측량, 스타디아 수준 측량, 기압 수준 측량, 항공사진 측량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삼각 수준 측량 같은 경우 두 점 사이의 기성거리와 그 교각을 이용해서 삼각법에 의해서 표고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삼각이나 스타디아나 별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평판에서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형태들 나왔는데요. 네, 뭐 같습니다. 각을 알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계산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성거리를 알고 있으면, 직선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되죠. 충분히 가능한 삼각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타디아 수준 측량은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뭐 인물화나 아니면 뭐 정물화 같은 거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펜을 들고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비율을 따져갖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뭐 구슬치기나 이렇게 동전 던지기 같은 거 할 때 이게 가늠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측정학 이나 뭐 이런 거 배우실 때 산림 측정학 배우실 때 이제 수고 측정 방법 중에 바로 이 스타디아 측량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뭐 엄지손가락이라든가 아니면 높이를 알고 있는 연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 연필이 나무를 딱 일치시킬 때까지 제 눈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삼각형이 제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자, 이 삼각형에서부터 제 팔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고요. 그죠? 거리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습니까? 나무까지의 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리의 비는 높이의 비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필의 높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되는데 좀 더 쉽게 스타디아 수준 측량 같은 경우는 트랜시시나 데오도라이트 같은 장비에 보면 자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에 눈금이 보이시죠? 근데 시준선이 이렇게 십자선이 있고요. 그 위에 상시준선, 하시준선이 있습니다. 요 상시거선과 하시거선의 차이의 간격의 그 스태프 눈금을 읽으면 표적의 길이로부터 우리가 높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압 수준 측량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저하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디지털 시계 전자시계 차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뭐 순또 이런 이제 그 전자시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도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높이 값이 되죠. 뭘로? 기압, 디지털 기압계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 밑에서 높이를 이제 먼저 값을 읽어야겠죠. 높이 값을 읽고 산 꼭대기 가서 읽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저기압이 몰려와서 뭐 쉽게 얘기해서 소나기가 온다든가 비가 옵니다. 기압이 변하게 되면 네, 그 기압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압 수준 측량은. 자,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진 측량이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표정하고 그 시차차를 구해서 높이값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모든 네 가지가 대부분 다 이제 기압 수준 측량 빼고요. 삼각, 스타디아, 항공사진 측량이 다 삼각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 표정하고서요. 이 2장의 사진을 보면요. 항공사진에서 찍은 사진이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 정사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기울어지게 되고요. 똑같은 동일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이 동일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일정 이제 폭으로 맞추게 되면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차차예요. 그 시차차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시차차 측정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눈금을 읽어내면 네, 우리가 항공사진에서 나무의 높이, 전봇대의 높이, 아니면은 교각의 높이, 뭐 농경지에서의 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든가 높이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직아이 해보셨나요? 매직아이? 비슷해요. 네. 눈에 초점을 풀고 똑같은 두 점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다 보면 두 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희한하게 글씨가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하고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에서 이제 교차하고 계략이 있었죠. 그래서 교차 수준 측량은 상호 고저 측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는 바다 등으로 접근이 곤란한 두 측점 사이의 표고차를 직간접적으로 구하는 그런 측량을 우리가 이제 교차 수준 측량, 상호 수준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계략 수준 측량은 간단한 고저 측량 기구를 사용해서 두 점 간의 표고차를 구하는 측량을 우리가 계략 수준 측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의 방법하고도 뭐 별 차이가 없죠.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량 목적에 의해서 고저차, 종단, 횡단입니다. 뭐 셋 다 고저차를 측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저차 수준 측량이라고 하면 두 점 간의 표고차를 직접 수준 측량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을 총칭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고차 측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종단은 일정한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중심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각 측점의 표고차를 측정해서 이거를 이렇게 종단 경사를 그려내는 형태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알고자 하는 측량이 바로 종단 수준 측량이고, 횡단은요, 이 종단의 직각이 되는 면을 따라서 측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횡단 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종단과 횡단을 다 측량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나중에 이거를 입체로 우리가 최적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에 의해서 기본, 그다음에 공공 수준 측량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기본 측량은 수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을 우리가 기본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수준 측량. 건설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국립지리원장,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2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1등은 말 그대로 1등에 맞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확도를 결정하는 측량이 될 거고요. 2등 수준 측량은 2등 수준점 설치를 위해서 많은 측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 수준 측량은요, 공공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기본 측량 이외에
측량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수준 측량을 공공수준 측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보증서가 따라오는 측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 수준점, 2등 수준점 만드는 거 이외에 이 나오는 측량들은 대부분 공공수준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림에서 하는 수준 측량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공공수준 측량에는 2급 수준 측량, 3급 수준 측량, 보조 수준 측량, 간이 수준 측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수준 측량은 시가지, 하천 측량, 3급 수준 측량 등의 기준이 되는 정도를 만족하는 비교적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 수준 측량이 되고요. 3급은 도로, 하천 등 각종 측량 등에 적용하는 수준 측량.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3급 수준 측량을 공공수준 측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쓰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2급 수준 측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는 산지에서 3급 수준 측량 작업의 보조점 측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산림 측량은 이 보조 수준 측량에도 못 들어갑니다. 간이 수준 측량은 항공사진의 도하를 위한 표정점 측량을 하게 할 때 쓰는 게 간이 수준 측량이 됩니다. 자, 기계에 의한 분류입니다. 교재에 있어서 이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뭐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그죠? 약식 고저 수준 측량은 약식 고저 측량, 약식 수준 측량은 핸드레벨이나 그 밖에 간단한 고저 측량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수준 측량이고요. 정밀 고저 측량이나 정밀 수준 측량은 감도가 높은 정밀한 레벨과 표척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수준 측량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수준 측량에 관련돼서 수준 측량의 장비가 어떤 건지, 수준 측량에 사용되는 용어는 뭔지, 그다음에 수준 측량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준 측량을 실제로 장비를 설치한다라든가, 뭐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수준 측량 방법과 그다음에 또 나오는 여러분들 야장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